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관련 글들을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500년도 더 된 책인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의 핵심 내용이랑 또 다양한 비평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게 이 책 쓴 마키아벨리 본인은 군주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었죠. 근데 실직하고 나서 아, 실지? 네, 그래서 당시 새로 권력을 잡은 로렌초 데 메디치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여서 공직에 복귀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 당시 이탈리아 상황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요. 네, 맞아요. 여러 도시국가로 막 쪼개져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군주로는 그냥 뭐 이론적인 책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혼란한 시기에 새로운 군주, 특히 이제 로렌초 데 메디치를 염두에 둔 맞춤형 통치 지침서 같은 거였어요. 내용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술, 네, 통치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군주 개임의 어떤 평판 관리나 생존 전략, 이런 처세술. 아, 통치술과 처세술. 통치술 쪽은 들어보면 정말 좀 냉혹하다 싶을 정도던데요. 네, 핵심이 냉혹한 현실주의죠.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민중은 변덕스럽다고 봤어요. 그래서 설득보다는 좀 강력한 무력에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네. 그리고 남을 쉽게 믿지 마라. 용병이나 지원군 쓰지 말고 자국민으로 구성된 충성스러운 군대를 키워라. 이런 조언도 하고요. 심지어 잔인함도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시칠리아의 아가토클레스 왕 예를 들면서 반대 세력 제거 같은 꼭 해야 하는 나쁜 일은 그냥 한 번에 아주 결정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도 크고 장기적으로 민심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단 한 번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안정된 국가가 아니라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라를 처음 세우거나 권력을 막 잡은 신생 군주를 위한 조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아, 그 맥락이 중요하군요. 혼란기 신생 군주. 네. 처세술적으로 넘어가 보면 인색하다는 평판,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참 의외였어요. 보통은 좀 베푸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너무 후하면 결국 재정이 바닥나고 그럼 또 세금을 과도하게 걷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미움을 사게 된다고 봤어요. 아, 일리가 있네요. 차라리 좀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을 아껴서 국방이나 다른 꼭 필요한 데 쓰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민중에게 더 이롭다는 계상이죠. 인간은 자기 재산 빼앗긴 원한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고 봤거든요. 하긴, 은혜는 쉽게 잊어도 손해는 오래가죠. 네, 바로 그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통치에는 더 유리하다고 주장해요. 이것도 참.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오래가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되 절대 미움은 받지 말라. 네, 그거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이나 또 여인들 이런 거 함부로 탐하지 않고 또 명분 없이 처벌하지 않으면 미움을 피하면서 두려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두려움과 미움은 다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좀 비정하더라도 겉으로는 아주 자비롭고 신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잖아요. 네, 그 체사레 보르자 사례가 대표적이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 네,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자기 부하 레미로를 시켜서 로마니아 지방을 아주 강력하게 평정했어요. 근데 민심이 좀 안 좋아지니까 공개적으로 그 레미로를 딱 처형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선한 군주 이미지를 챙기고. 그렇죠. 좋은 일은 군주가 직접 나서서 하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 시켜서 처리해라. 뭐 이런 조언인 셈인데 정말 겉모술술 같죠. 듣고 보면 정말. 그런데 정작 이 책을 선물 받은 노렌조 대 메디치는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소리 유력하죠. 마키아벨리는 결국 좀 실망 속의 세상을 떠났고요. 군주로는 그가 죽고 나서야 출관됐어요. 근데 출관되고 나서도 순탄치 않았죠.
교황청에서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아, 금서로까지? 네,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야 이제 고전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의 사상은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잖아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냉혹한 권모술수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래서 스탈린이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들이 이걸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도 비판적인 시각들이 꽤 있었는데요. 우선 책 자체가 좀 어렵다. 번역투가 강해서 현대인이 바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런 독자 반응도 있죠. 또 인간 본성을 너무 나쁘게만 단정하고 자기 주장에 맞는 사례만 좀 선택적으로 가져다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됐고요. 네,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요. 아, 시대가 다르다. 그렇죠.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500년 전이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고 시민들의 정치의식이나 참여 수준도 훨씬 높아졌고요. 네, 정보 접근성도 비교가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일방적으로 무력을 쓰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소통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쌓는 게 훨씬 중요해졌죠. 오히려 마키아벨리식으로 인색하게 굴거나 약속을 쉽게 어기면 요즘 시대에는 리더십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긴 SNS 시대에 그런 게 숨겨지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마키아벨리즘을 따랐던 독재자들이 결국에는 다 민중의 심판을 받지 않았냐 이런 점도 근거로 들고요. 마지막으로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공포로 다스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어떤 근본적인 양심의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현실 정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비판이죠. 군주로는 어쨌든 500년 전 그 혼란했던 이탈리아에서 권력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어요. 정치를 도덕이랑 분리해서 보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혁신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의 비도덕성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그 냉혹한 현실 정치의 논리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리더십 사이의 어떤 긴장감.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500년이나 묵은 이 날카로운,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조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